안녕하세요. 저는 해초 트레킹에서 히말라야 지역과 피크 등반 중에서 킬리만자로 상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남영윤들입니다. 오늘 오실 때 많이 추우셨죠? 수능도 다가오고 그래서 많이 추운가 봅니다. 오늘 실외 온도를 한번 재보니까 영상 3도였어요. 그러니까 영상 3도면 킬리만자로에서 한 3,000m대 정도 올라가셨을 때 느끼시는 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4년에 산악잡지 마운틴에서요, 저희 회사를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등정을 상품으로 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생각을 지켜나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상업 등반대일지라도 고객들이 정상을 상품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가 대원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고민을 안고 기획했습니다. 네, 킬리만자로 등반과 암보셀리 사파리 여기 가시면 뭐가 좋은지 어떤 경험을 하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프리카 최고봉을 등정한다는 게 굉장한 도전이 되실 거고 굉장한 성취감으로 남으실 겁니다. 평생 살면서 정상을 가신다는 거, 5,000m 이상의 정상을 가신다는 거는 킬리만자로가 아니면 쉽게 경험하실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킬리만자로 만년설이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2020년 정도면 만년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예상도 되고 있는데 그 정상까지 가셔서 그 빙하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킬리만자로를 걷는 것 그 자체, 그 과정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신데요. 5가지 식생들, 그러니까 숲지대, 열대우림지대, 사막지대, 빙하지대까지 6일 안에 일정에 다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가셨으면 국립공원에서 사파리 한번 경험해 보셔야죠. 동물의 왕국에서 사파리를 해보시는 경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구입니다. 제가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가는 킬리만자로 지역에 관한 겁니다. 저희는 이 빨간색 점은 제가 적도를 그린 건데요. 저희가 가는 킬리만자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냐와 탄자니아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커피도 하나 내려드렸는데 이 커피가 생산되는 커피 벨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햇볕이 잘 드는 곳, 여기에서 커피가 잘 자란다고 해요. 커피가 잘 자라려면 1년 연평균 20도 이상이 계속 온도가 있어야 되고 화산질의 토양이 있어야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탄자니아나 인도네시아, 인도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킬리만자로 언제 가면 좋은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우기를 빼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중 기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4월달, 5월달만 빼면 언제든지 가셔도 좋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저희가 가는 곳은 대륙 중에서 최고봉입니다. 네팔에는 에베레스트, 탄자니아에서는 킬리만자로, 러시아에서는 엘브루즈 이렇게 7대륙에 각각 봉우리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5,895m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정상입니다. 다른 정상에 비하면요, 킬리만자로는 보시면 완만합니다. 다른 봉우리들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킬리만자로는 화산이에요. 화산이다 보니까 끝에 서서히 완만하게 올랐다가 끝에 가서 봉우리에서 좀 가팔라집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킬리만자로 빙하가 서서히 녹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1912년에는 이렇게 많았는데 2002년 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인데 실제로 지금 가면 저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혹시 전날 눈이 많이 내린다면 그래도 위가 다 하얗게 덮인 모습을 보이실 텐데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저 모습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건 정상 가까이 올라가셨을 때 보실 수 있는 빙하고요. 부터 시작합니다. 1800m쯤 해서 10개 우림 지역을 지나서 관목지대로 올라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킬리만자로가 물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구름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여기서 물이 만들어지고 마을로 다 공급이 돼요. 그만큼 여기가 습하다는 건데요. 보시면 이끼들이 많고 산소량은 평지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2800m이지만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고요. 낮 기온은 9도, 아침 기온은 5도.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 한 저녁보다 조금 더 따뜻했다라고 생각하실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산소량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시는데 산소가 적다 보니까 식물들도 잘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식물들을 많이 보실 거고요. 4,000m까지 갈 때까지 거의 큰 식물은 보실 수 없는데, 이게 뭐냐면 킬리만자로에 있는 세네시오 킬리만자리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건 킬리만자로 아프리카에서만 보실 수 있는 게 참 특이해요. 이파리들이 다 말라서 몸에 다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식물은 이 추위에 버티려면 몸을 따뜻하게 보온해야 되는데 따로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파리가 말랐을 때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 몸을 계속 감쌉니다. 그래서 마르고 감싸서 이렇게 커다란 세네시오 킬리만자리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 다음 4,000m로 올라가게 되면 알파인 사막지대라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왜 사막이냐면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들이 다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량도 적어서 식물들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선크림, 립밤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소량은 59%에서 30% 평지에 비하면 낮은 정도인데요. 실제로 천천히 고도를 올리다 보니까 여기서 산소량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분은 대부분 별로 없었어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여기 낮 기온이 4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쯤 낮에 가시면 오늘 저녁쯤 느끼셨던 기온들, 지금 오실 때 입으셨던 옷들 입고 걸으십니다. 걷다 보니까 좀 땀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두껍지 않게 입으시면 되는데요. 준비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거의 완만하게 가다가 끝에 정상 갈 때 이렇게 가파릅니다. 정상 올라가시게 되면 여기는 빙하가 있는 곳입니다. 산소량은 52%. 너무 가파르고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산소량이 내가 진짜 숨을 잘 못 들여 마시는구나, 호흡이 좀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킬리만자로 일정이 다 마치면 사파리로 갑니다. 여기는 면적이 392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제주도의 4분의 1 면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중앙에 저희가 이용한 로치가 있기 때문에 초원 끝을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파리를 하시게 되는 일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장비들도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올해까지 한국여행어패에서 우수여행 상품으로 됐습니다. 올해까지 한 130팀 진행을 했습니다. 130팀 진행했을 때 지금 82%로 말씀드렸는데 이거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올해 초에 갔을 때 한 13분이나 갔는데 13분 중에서 11분 정도만 정상에 가셨어요. 그 중에 2분은 평소에 좀 힘든 걸 아시는데도 가셨어요. 도전에 의의를 두겠다고 하시고 오르시다가 안 되겠다, 사모님이 좀 안 좋으셔서 하산해야겠어요 하셔서 그 남편분께서 같이 하산하신 케이스 정도 됩니다. 갈 때는 꼭 인솔자가 동행합니다. 고산 트레킹 경험이 많은 판단할 수 있는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들을 알고 있는 인솔자가 같이 가고요. 인솔자가 가서 한식을 좀 만들어줍니다. 원래는 여기 현지식인데요.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튀김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 현지식으로 해드리는데, 그래도 저희 고산 가려면 한식 드셔야 되니 국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태프들 비율은 거의 3대1, 2대1 정도 됩니다. 인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같이 걷는 스태프들입니다. 같이 걷는 스태프들이 그렇고 정상에 갈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믿고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스태프들은 메인 가이드, 어시스턴트 가이드, 그 다음에 요리사, 요리팀, 그리고 포터들이 있습니다. 거의 가시면 거의 2~3배 정도 되는 스태프들하고 같이 가실 거예요. 안나푸르나와 마찬가지로 포터들은 먼저 출발합니다. 아프리카 가셔도 편안하게 쉬실 수 있고 제대로 아프리카 다운 모습을 즐기실 수 있도록 나이로비에서 5성급 호텔을 예약을 하고요. 사파리는 정중앙에 있는 로지를 이용합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안전장치인데요. 그러니까 고산 등반을 하시다가 혹시 힘들다 라는 거는 올라가시면서 아실 거예요. 대부분 아십니다. 내가 좀 힘든데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시다가 고산 증세들이 이런 게 나타납니다. 머리가 띵하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아니면 더 걷고 싶지 않거나 하는 무기력증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에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뇌에 공급이 안 되니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몸에 산소량이 적으니까 몸이 좀 피가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소화 기능이 좀 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방구를 끼실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경험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전날 술을 많이 드시고 나서 소주 한 병을 드실 수 있는데 1병 반이나 2병을 드시는 상황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몸이 좀 불편하고 움직이기 귀찮고 그런 정도가 됩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약을 준비해야 하고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아스피린, 타이레놀과 아스피린이 있는데요. 타이레놀보다는 아스피린이 낫습니다. 둘 다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건데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피를 묽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아스피린이 역할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챙기시는 게 좋고요. 그럼 머리 아프실 때 드시면 됩니다. 미리 드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고산에 몇 번 가보신 분들이 나 여기쯤 가면 머리 아플 게 예상이 돼 그러실 때는 미리 드셔도 괜찮지만 자기 증상을 잘 모르실 때 먼저 드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소화제 필요합니다. 소화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소화제 좀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다이아막스입니다. 보통 고산에 가시는 분들이 비아그라를 챙기시거나 팔팔정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 가져가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시면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딱 명확하게 증명된 것도 아니고 의사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꺼려하고요. 실제로 고혈압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약을 드셨을 때 더 몸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 잘 못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거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대신에 다이아막스를 준비하는데 다이아막스는 그 원래 용도는 사람 안압을 낮춰주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대요. 이 약인데 그 효과가 뭐가 있냐면 드시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소변을 통해서도 빠져나갑니다. 소변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배출하면서 몸 안에 있는 pH 농도를 조절해 준다고 해요. 그 농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시고 배출을 하시고 그렇게 조정하실 수 있게 다이아막스를 준비해 드리는데 그 약을 드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드시면 손발이 찌릿찌릿 저립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 잘 안 되는 것처럼 있죠. 오래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찌릿찌릿한 것처럼 그렇게 찌릿합니다. 근데 그거는 느낌 정도입니다. 특별히 몸이 안 좋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가 조금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수분이 많이 밖으로 나갈 때는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셔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고산 증세를 완화시키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고산 증세가 느껴진다고 하면 다이아막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펄시 옥시멘타인데요. 이거는 전기가 흐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따끔한 것도 없고요. 피를 뽑지도 않습니다. 손가락 끝에 저걸 얹으면 이 기계가 사람의 심박수를 재요. 심박수를 재면서 그 안에 있는 산소 포화도도 같이 잽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몸이 심박수는 얼마나 낮아졌으며 얼마나 높아졌으며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는 대부분 평지에서는 80%, 90% 합니다. 그런데 고산에 가면 산소 공급 받는 양이 적기 때문에 5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 40% 이하로 떨어지면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하산하시는 게 몸에 더 좋습니다. 라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저희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인솔자가 챙겨가니까 이거는 확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킬리만자로와 사파리 일정이 합쳐져 있는 일정으로 지금 12일 일정이 있는데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트레킹만 6일입니다. 그 중에서 고산에 적응하는 날을 하루 두고 있어요. 인천에서 첫날은 밤에 미팅을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한 10시쯤 미팅을 하고 그 다음날 00시 15분에 출발을 해서 갑니다. 끝나고 아루샤라는 도시에서 킬리만자로 밑에 있는 도시에서 마사이족이 사는 마을을 들렸다가 암보슬리 국립공원에서 오후 사파리를 즐기시고요. 그 다음에 오전 사파리를 하시고 나이로비로 이동합니다.
사파리를 왜 오후도 하고 오전도 하냐면요. 동물들이 낮에는 잘 활동 안 합니다. 덥고 그래서 안 하고요. 해가 떨어지고 나서 오후나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이렇게 많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오후 사파리 일정을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출발해서 다음날 오전 11시 45분 도착합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아부다비 경유해서 나이로비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아부다비까지 10시간, 그 다음에 4시간 걸려서 나이로비 도착합니다. 한 14시간에서 15시간 비행을 하시는데요. 운이 좋게도 올해 8월 이후 출발하시는 분들부터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 이용하실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뭐 이거 추가한 게 아니라 항공사에서 바꾸기 때문에 운이 좋으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이용하시던 비행기와는 다르게 모니터도 조금 크고 그리고 앞뒤 간격도 넓다고 합니다. 습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낮다고 하니 좀 쾌적한 여행이 되시지 않을까. 그나마 올해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시는데 10시간 정도 편안하게 가시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올해 8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가시는 분들은 에티하드 이용하실 때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이로비로 도착하셔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여기는 국경이거든요. 케냐, 탄자니아. 국경을 통과할 때 비자를 한 번 더 받습니다. 들어오셔서 차 타는데 한 6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목베개에 있는 게 필요해요. 목베개가 있어야지 흔들리는 차 안에서 오래 좀 앉아 계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루샤에서 하루 주무시고 킬리만자로 등반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하루 또 주무시고 그 다음에 사파리로 가셔서 사파리에서 주무시고 나이로비로 가셔서 케냐에서도 한번 주무시고 그냥 나오시는 일정이 됩니다. 마랑구 루트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킬리만자로 산을 위에서 바라본 건데요. 마랑구 루트의 경우에는 산장에 있는 코스이고 고산을 적응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서 제일 성공률이 높습니다. 게이트는 1900m거든요. 거의 2000m대에서 시작을 하고 1000m 정도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는데 완만합니다. 실제로 이게 압축이 됐기 때문에 더 가파름이 보이는데 거의 완만하게 갑니다. 첫날은 오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3시간에서 4시간 올라가시다가 점심 드시고 가셔서 한 오후 3시나 4시쯤 보통 도착합니다. 그래서 쉬시면서 저녁 드시고 이렇게 컨디션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보 산장까지는 총 6시간에서 7시간, 그 다음 키보 산장까지도 7시간에서 8시간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정상 가는 날만 좀 가파른데요. 이날이 좀 힘든 날입니다. 웬만해서는 키보 산장까지 가시거든요. 안나푸르나 가신 분들이나 에베레스트 가신 분들 다 키보 산장 다 잘 가십니다. 근데 마지막 날 힘든 게 왜냐하면 정상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는 데만 7시간, 8시간이거든요. 거의 00시에 출발해서 아침 해 뜨는 거 보고 도착하면 8시예요. 일단 8시간 걸으셨는데 내려오시면서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5시간, 6시간 걸리기 때문에 총 13시간에서 14시간 걸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상 올라가는 게 높기도 하고 춥기도 해서 힘든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증세는 아까 말씀드렸고 대체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천천히 오르시는 겁니다. 몸이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하루라도 주무시고 더 올라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코스는 적응하기에는 딱 좋은 코스입니다. 정상 가는 날만 좀 힘들죠. 과로하지 말라는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빠르게 걷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량을 갑자기 많이 필요할 때는 몸이 갑자기 고산층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가시고요. 심지어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찾으실 때도 너무 머리 쓰여가지고 왜 어디 갔지 하시다 보면 숨을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산 증세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천히 모든 것을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할 뿐더러 몸이 금방 건조해져요. 추운 데서는 몸 안에 있는 열이 금방 입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열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숨 쉬는 것만으로도 건조해지고 몸이 열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아침, 저녁 끓여드리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통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고 컨디션을 항상 어떠신지 아시면서도 혹시 이게 뭐 별거 아닌데 별것처럼 얘기가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실 거고, 아니면 나만 몸이 안 좋은가 싶으셔서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인솔자한테 살짝만 얘기를 해주시면 인솔자가 어떤 걸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걸 말씀해 드리니까 인솔자에게만 살짝 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 올라가실 때는 누가 봐도 이분은 내려가야 된다라고 해야 할 때, 그때는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내려가 주시는 게 건강에 좋고 다음 도전을 하실 때도 자신이 또 있으실 겁니다. 정상 가는 건 좋은 게 아니고, 이 도전하는 것 자체, 자기가 그 위험한 상황 아니면 문제되는 상황에 어떻게 스스로 대처하는지 그거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코스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지금 세상이 좋아서 구글 어스라는 걸로 한번 제가 코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빨간색이 저희가 가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기 위가 정상이고요. 분화구입니다. 분화구 윗부분은 이렇게 완만한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낭떠러지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눈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전날 눈이 오면 눈이 내린다면 밟을 수 있는데 아이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략 이런 산 형태이고 이런 코스인데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게이트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이에요. 올라가면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원숭이도 보실 수 있고요. 카멜리온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완만한 숲속길을 가시다 보니까 만다라 산장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만다라 산장은요, 여기가 식사하는 산장, 여기는 주무시는 산장 따로따로 있습니다. 화장실도 따로 있고요. 산장 시설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는 그 로지 방에 불 켜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 배터리를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조금만 가다 보면 거의 경계가 확연하죠. 아까 보셨던 관목지대로 올라간 거고요. 여기도 완만한 길입니다. 옆을 보면 아래 숲지대와 평야들이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완만한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오르막 내리막 안나푸라처럼 계단이 많지도 않아요. 여기가 두 번째 산장입니다. 이거 호른보 산장이라는 데인데요. 마찬가지로 식사하는 산장이 따로 있고 주무신 산장 따로 있고 화장실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해요. 의외로 그냥 푸세식도 있고 자변기도 있고 합니다. 물은 모든 산장이 마찬가지인데요. 물은 수도꼭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샤워하실 생각 안 하시고 가시는 게 좋고요. 양치 정도 하실 수 있다.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 고산 적응을 이제 여기서 하죠. 그래서 옆길로 새서 지브랄 락이라고 하는 얼룩말 바위 있는 4,000m까지 다녀오셔서 여기서 하루를 더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오전만 트레킹 하실 거고요. 오전에 트레킹하고 돌아오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푹 쉬십니다. 그래서 고산에 적응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완만한 길 올라가는데 이제는 풀도 잘 안 보입니다. 거의 사막 같은 붉은 흙모래입니다. 그래서 스패츠 아시죠? 스패츠를 준비하셔서 모래가 이제 신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걸 해주시고 마스크, 버프 이런 거 필요합니다. 먼지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많이 건조한 땅이라서 선크림, 립밤 바르시고 햇볕 찬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네, 여기가 마지막 산장, 15산장입니다. 근데
여기 와보시면 압니다. 바짝 섰네. 네, 생각하시고 다음날 어떡하냐 가져갔다 생각하셨는데, 마지막 산장은 도착은 한 오후 3시나 4시쯤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00시 출발하니까 저녁 식사를 빨리 하시고 빨리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갑자기 빨리 자라고 하니까 잠도 안 오실 거예요. 하지만 잘 휴식을 최대한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다음날 00시에 딱 나와서 보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 지그재그로 올라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화산지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빠집니다. 해가 뜨면 모래가 연해져서 내려오실 때는 스키 타듯이 쑥쑥 밀면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올라가실 때는 해가 안 떠 있는 밤이기 때문에 땅이 얼어 있어요. 서리가 내리실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이 빡빡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희가 밤에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딱딱해집니다. 땅이. 지그재그로 올라가셔서 올라가시면 저 끝에 분화구 끝이 길만스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만 가셔도 킬리만자로 길만스 포인트 갔다라고 하는 증명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올라시다 보면 해가 뜨는 거 보실 건데 그거 굉장히 장관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이 산 말고는 다른 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선 위에서 해가 뜨는 거 보실 수 있고, 완만한 길인데 굉장히 여기 사실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한 2~3시간 더 가셔야 되니까. 네. 정상까지 지금 다 다녀오셨습니다. 네. 이제 서리들이 다 얼어있죠. 참고로 헤드랜턴을 켜고 걷는 날은 이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 산장에서 화장실 가실 때 정도, 아니 식사하시고 산책하실 때 정도 필요하니까 배터리는 추가로 하나 더 챙겨오시는 게 좋고요. 예, 산장의 모습입니다. 안가라 산장, 꾸렁부 산장, 키보 산장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하는 산장, 주무시는 산장인데요. 이 안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디귿자식으로 된 2층 롯지입니다. 네, 그래서 1층에 주무실 분, 2층에 주무실 분 저희가 따로 정해드리지는 않으니까 컨디션 자기가 보셔서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싶으시면 1층에서 주무셔도 괜찮고, 그런 것들은 다 잘 배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호롱보 산장, 불은 많이 껴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사하는 산장 따로 있고 주무시는 산장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부분 저희가 이 롯지를 씁니다.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이 위층, 2층에서 같이 주무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인실인데요. 여기서는 한 6분, 4분 이렇게 주무실 거고, 호롱보에서는 일렬로 쭉 되어 있는 2층 침대가 한 15개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명이 들어가셔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 다 들어가셔서 주무실 곳으로 예상됩니다. 한식, 찌개나 국을 끓여드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젓갈류, 반찬들 이런 것 좀 내드립니다.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키보 산장, 아까 말씀드렸던 주무시고 식사하시는 산장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은 밖에 있으니까 또 나가셔야지 돼요. 화장실 가실 때는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힘 주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좀 자세를 취하려고 했는데 앉을 때도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좀 힘이 드실 거예요. 여기 안의 모습인데요. 이런 2층 침대가 있어요. 여기는 집 놓을 만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도 1층, 2층 있고 불 켜고 끄고 한 정도가 있거든요. 이날은 빨리 주무셔야지 되기 때문에 빨리 식사하시고 내일 가실 거 옷 미리 입으시고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이 춥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별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인데요. 마랑구 게이트에서 출발할 때는 거의 이런 목적도 충분합니다. 얇은 긴팔에 버프 하나 하시고 햇볕 가리는 창, 그리고 선글라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해가 떠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비가 올 수도 있으니, 비가 올 확률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올 수도 있으니 우비는 꼭 챙기시고요. 첫날 산장에 도착한 저녁 식사하실 때 해가 떨어지면 금방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패딩을 껴입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얇은 바람막이 자켓에 두꺼운 거 입으시는 것도 충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다음날 호롱보 산장 갈 때 낮에는 모습이 달라진 게 뭐냐면 털모자를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창모자도 쓰신 분 계시고,
그다음 옷은 얇은 긴팔 하나로 충분하신 분도 계시고 자켓, 바람막이 자켓 하나 입으신 분 계시고 좀 털리는 조끼 입으신 분도 계십니다.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우리는 아까 저녁에 오실 때 정도 복장이 되고요. 근데 밤 되면 해 떨어지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좀 이런 두꺼운 옷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날 또 낮에는 해가 뜨게 되면 두꺼운 긴팔에 바람막이 자켓 하나 정도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시에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많은 스프 흐려드리는데 그때 두껍게 제일 두껍게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하나 드리는데 이거는 저희가 드리는 카고백입니다. 여기 안에 물건을 다 챙겨주시면 20kg 아래로 챙겨주시는 포터들이 다 짊어지고 산장까지 운반해드립니다. 이거는 보통 이 정도 되는 옷은요 정상 갈 때 못 입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는 첫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입으실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말고 두꺼운 거 갖고 계시면 그냥 두꺼운 거 하나 가져오시는 게 낫고요. 이런 두꺼운 폴라폴리스 소재로 되어 있는 긴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위에서 기본 베이스로 계속 입으실 거예요. 이거나 아니면 바람막이 자켓 하나 정도 기본 베이스로 입으실 거니까 하나에서 2개 정도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큰 거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 한국에서 입고 다니면 조금 창피한데 이게 좀 사실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저 이거 오늘 입고 가도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이건 좀 두꺼운 건데 제가 이거 옷 입고 정상 갔을 때 좀 그래도 좀 쌀쌀하다 느꼈어요. 그리고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작은 거랑 큰 거 가지고 계시다면 큰 거 가져오시는 게 낫고요. 얇은 긴팔은 계속 베이스로 입으실 거니까 6일 동안 걷습니다. 그러니까 6개 가져오시면 매일 갈아입으실 분들은 그렇게 가져오시는 게 낫고 매일 갈아입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한 3개 정도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꺼운 긴팔 하나에서 2개 정도고 보통 바지는 얇은 봄, 가을용 바지 챙겨주시면 돼요. 정상 가시는 날만 좀 두꺼운 긴 바지를 그 위에 하나 더 입으셔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춥습니다. 양말은 할 때 정상에서 이렇게 미끄럼 타실 때 내려오시는데 이거 짚어줄 게 필요하거든요. 배낭은 작은 거에서 괜찮습니다. 30m 작은 것도 괜찮고 큰 거는 사실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 도시락, 물, 그리고 바람막이 자켓 이 정도만 챙기면 됩니다. 20리터도 괜찮습니다. 예, 20리터도 괜찮아요. 근데 정상 올라가실 때는 다시 갔다가 내려오시니까 짐을 웬만해서 잘 안 챙기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물하고 간식, 그 다음에 내려오실 때는 더우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넣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넣으실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헤드랜턴, 무릎 보호대, 그리고 침낭은 저희가 대여해드리고요. 또 날짐 물통은 뜨거운 물 넣어도 환경오염은 안 나오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좋고 산장에 들어가시면 물을 저희가 다시 끓여드리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려서 보온 물통 가져오시는 게 주무시다가 깼을 때 드시고 좋습니다. 창모자, 털모자 이렇게 있고요. 그 특이한 게 여기는 전기 충전이 호텔에서만 됩니다. 미리 충전하고 올라가시는 게 중요해서요. 멀티탭 필요해요. 영국식으로 해서 이런 거 있으면 충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준비해 가셔야지 충전을 호텔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가는 날이 많이 도전적이고 힘들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출발할 때는 이렇게 입고 올라가요. 파이팅! 하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별로 아무 생각 없습니다. 거의 주무시다가 깼기 때문에 거의 비몽사몽 올라가시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앞사람 헤드랜턴 불빛만 보고 걷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그러다가 동굴 있는 곳에서 한스마이어 동굴이라는 곳인데 깊은 동굴은 아닙니다. 그냥 살짝 바람만 막아주는 정도인데 여기서 잠깐 쉬어주셨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시다 보면 해가 뜹니다. 여기서 좀 빙하가 보이고요. 높이는 직각으로 올라가면 이런 경사를 계속 올라가시는데 지그재그로 가실 거고요. 분화구에서는 저렇게 완만한 길을 걷습니다. 많이 추워요.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입고 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배낭을 메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배낭을 안 메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시스턴트 가이드들이 이렇게 거의 두 분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혹시나 중간에 나 내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시스턴트 가이드하고 같이 내려가셔서 희보산장에서 식사를 좀 하시고 체온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쉬시게끔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인솔자가 무전기 가져갈 거라서 인솔자는 맨 앞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묻혀주시는 분들을 챙겨드리고 또 어떤지 여쭤보기도 해야 돼서 맨 앞분한테 무전기를 저희가 되도록 맡기겠습니다. 컨디션 좋으신 분들에게 드리려고 뒤에서 맞춰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갔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비교해서 보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입고 가셨습니다. 많이 졸려하시는데요. 오늘 자세가 많이 졸린 겁니다. 왜냐하면 또 밤에 올라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많이 피곤한데요. 그래서 사진 찍으실 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사진 찍었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누구가 되실지 모르시겠지만요. 장갑은 스키 장갑처럼 두꺼운 거 이런 거 필요합니다. 아니면 많이 시렵거든요. 두꺼운 거 필요하고요. 이건 가방 안 메시고 오셨고요. 가방 안 메셨고. 가방. 털모자도 큰 거. 여기서 이제 보시면 50대 분부터서 70대까지 오셨습니다. 70대 어르신 부산에서 사시는 분이시고, 이거는 현지 가이드 보시고 오십니다. 다른 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진이 필요할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신발은 어느 정도예요? 신발이요? 신발은 지금 밑창이 두꺼운 거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발목 위로 올라가는 신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오실 때 다른 데는 다 상관없는데요. 내려오실 때 거의 해변에 모래를 밟듯이 이렇게 푹푹 내리면서 오시는데 그때 발목이 올라와야지 모래가 안으로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발목 이상 오는 게 좋고요. 밑창이 두꺼워야지 오래 걷는 게 편합니다. 발에 자극이 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등산화 말고 또 필요한 신발이 산장에서 쉬실 때 편안하게 신으실 신발. 샌들도 괜찮고 운동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산장쯤에서는 샌들 많이 시려울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가 괜찮을 겁니다. 마지막 날 가실 때 배낭 안 내시고 가셔도 배낭을 내시고 가셔도 간식은 꼭 자기 이제 호텔에다가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가방에 있으면 꺼내 먹기 굉장히 귀찮거든요. 이게 그냥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고산에 가시면 더 그렇습니다. 빼서 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안 드시게 돼요. 계속 그냥 좀 참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주머니에 꼭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가실 때마다 꺼내 드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사탕 큰 거 하나 이게 물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찔리나요? 왜냐하면 입이 바싹바싹 말라요. 근데 침을 계속 만들어내면 좋으니까 사탕 같은 걸 드시면서 가면 당분도 흡수가 되고 입도 마르지 않고 해서 사탕 같은 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온병 챙겨도 좋고 아까 날진 물통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물은 금방 차가워질 거예요. 다녀오시면 5,895m 필리만트로 갔다라고 하는 국립공원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춤추면서 축하하는 마지막 파티를 갖고요. 이제
출발 전에 예방접종 필요한데요. 어떤 게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암보셀리 국립공원 저희 사파리 하는 곳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케냐하고 탄자니아 가시려면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황열병입니다. 이거는 모기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건데요. 적도 부분에 많이 퍼져 있다고 해서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접종만 하시면 평생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남미 가실 때도 필요하시거든요. 많이 맞으시면 되고 출발하시기 한 열흘 전에 맞으시는 게 좋아요. 열흘 최소한. 왜냐하면 저걸 맞으시면 항체가 생기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최대한 빨리 맞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바이러스를 넣어서 면역력을 키우는 건데 그걸 맞으시면 감기 기운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라도 빨리 맞으시는 게 좋고요. 나라를 통틀어서 말라리아를 조심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는 곳은 케냐하고 탄자니아 중에서도 고도가 높은 데예요. 트레킹 시작하는 지점이 2000m고 사파리 지역도 어느 정도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있는 모기를 맞으실 일은 별로 없는데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챙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받는 방법은 내과에 찾으셔서 내과에서 의사 처방을 받으신 후에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일주일에 하나를 드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하나를 드시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의사 처방에 따라서 그렇게 구입하시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또 신경 쓴 게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 아프리카를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 하고 그래도 아프리카에 도시가 있고 나이로비는 동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도시거든요. 그 나이로비에서 좀 더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해밍웨이가 글을 작성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밍웨이가 1936년쯤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으니까 눈 양은 아까 그 4개 사진 중에서 제일 많을 때 눈을 해밍웨이가 보고서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북쪽인데요. 좀 뒤집어졌습니다. 여기가 국립공원 면적입니다. 제주도의 4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이고 그 루지는 저희는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암보셀리 국립공원이면 여기에 있는데요. 왜 저희가 여기 있는 지구가 좀 비싼 데로 예약을 하냐면 여기 안에 있어야지 동물들을 쉽게 볼 수가 있고 새벽 사파리가 가능합니다. 국립공원 밖에 있는 사파리, 이런 사파리의 경우나 더 먼 곳은 들어가는데 퍼밋도 다시 확인해야 되고 해서 1시간, 왕복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안에 주무시는 게 특별한 경험이 되실 겁니다. 식사도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곳을 보실 거고 날씨가 맑다면 루지 밖에 이렇게 킬리만자로도 보시면서 여기 울타리가 있는데요. 그 밖으로 아침에 나오시면 코끼리 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는 것도 참 특별한 경험이 되실 거고 식사하는 곳, 바 있는 곳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암보셀리에 있는 동물들, 개체수를 어떻게 표현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파리에선 빅5라고 해요. 사자는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예 없진 않아서 보통 표범, 이건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끼리는 암보셀리에서 제일 많은 개체수가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코끼리 보시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 떼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뿔소 이렇게 해서 빅5라고 합니다. 하마도 보실 수가 있어요. 얼룩말도 보실 수가 있고 늑대 보실 수 있고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 드라이버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영어 드라이버인데요. 아마 한 그룹에 15분 정도 가게 되면 차량을 2차량으로 나눠서 타실 거예요. 많게는 3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옆에는 항상 이런 작은 흰새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왜 있냐면 코끼리가 이렇게 늪에서 풀 뜯으면 안에 있는 진드기나 벌레들이 같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거 먹으려고 옆에 붙어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들을 직접 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이런 맹수들이 움직이는 것도 보시고 식사가 끝난 장면입니다. 동아프리카로 이동하시면 저희가 묵는 호텔은 카지노가 있을 정도로 고급 호텔입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키리만자로에서 몸을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시면서 식사도 특별한 곳, 공연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평소에 한국에서 드셔보기 어려운 낙타, 악어, 소, 타조 등등의 고기입니다. 그것들을 1인 그릴에다 이렇게 썰어드리고요. 그리고 그걸 드시면서 캐치 공연이라고 아프리카 그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민속 공연하고 현대를 섞어놨어요. 식사하시면서 같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사이 가는 길에 마사이 마을 들려서 이 사람들이 이 마사이 쪽 생활을 보여줄 거예요. 불을 피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집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것들을 약으로 쓴다라고 했던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거나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